그날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돌처럼 굳었습니다. 저 얼굴 그 사람하고 똑같다. 그 한마디로 제 30해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집안의 겉보기에는 화목함 뒤에 숨어있던 오래된 매듭을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연은 익명의 제가 보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집안의 큰아들이었고 겉으로는 늘 반듯한 가족의 맞이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할머니와의 사이는 이상하게도 늘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이유를 묻어둔 채 30년이 흘렀고 할머니가 쓰러지신 뒤 보관함에서 꺼낸 편지 한 묶음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숨긴 첫사랑, 그리고 제 출생에 얽힌 진짜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집안의 균형추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했고 어머니는 부지런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 와르르 웃음이 터졌고 저는 자연스레 상 차리고 아이들 챙기며 맞이의 얼굴을 달고 움직였죠. 다만 할머니가 앉아 계신 자리는 늘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그 자리만큼은 웃음도 조심스러워졌고 말소리도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생강청을 직접 끓여 작은 병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고 설탕과 함께 오랫동안 끓이는 동안 부엌에는 달콤하면서도 매운 향이 가득했습니다. 병에 담을 때마다 이번엔 할머니가 좋아하실까 하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걸어 사오셨다는 회색 카디건이 있었습니다. 목 부분이 늘어져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바늘과 실을 들고 도톰하게 꿰매드렸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할머니가 입으실 때 따뜻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제 눈을 곧장 보지 않으셨습니다. 명절날 오후 큰 방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의 일입니다. 숟가락이 공기를 긁는 소리, 방바닥을 타고 오는 난방의 따뜻한 온기, 밖에서 김서린 창문을 긁는 겨울바람 소리까지 다 들리던 그 조용한 순간에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귓등에서 멀었습니다. 첫째야, 네가 했냐? 칭찬인지 확인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꼭 끝에 작은 가시를 달았습니다. 쓸데없이 손만 바쁘다. 그 말이 떨어지면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어른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짜릿함, 친구들의 환호성, 담임선생님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금색 메달을 목에 걸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파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작은 칼로 파 뿌리를 정리하시는 모습이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메달을 목에 걸고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메달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려서 어디에 쓰냐.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멋있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있을 때 메달끈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몰래 가위를 가져와 끈을 잘랐습니다. 메달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대학 진학 상담을 받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 성적표를 보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성적으로는 의학 계열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한번 생각해보렴. 집에 와서 그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셨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소리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의사는 사람 살리는 척하면서 과거는 못 살린다.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과 과거가 무슨 상관일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의대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월급날이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큰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제게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경조사 자리에서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할미 닮았네. 코하고 눈썹이. 아, 맞다. 정말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눈 모양이 똑같아.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꼭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기분 나쁘신 건지 아니면 닮지 않았다는 말이 더 화가 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 얼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29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가 첫 번째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하셨는데 점심 무렵 부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많이 약해 보이셨습니다. 병원 침대 난간에 걸린 담요끝이 할머니의 작은 움직임에도 떨리는 걸 보며 저는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30년 가까이 품어온 질문을 드디어 입 밖에 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검은 동공이 제게 박아 넣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아주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람하고 똑같다. 그 사람. 저는 그 이름 없는 사람을 생각하며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왜 할머니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 사람과 똑같다는 이유로 30년간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을까요? 병실의 창문 밖으로 1월의 건조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난방 배관에서 나오는 묵직한 열기, 창틀에 비틀린 나사에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까지 모든 감각이 저를 같은 질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머니의 평생을 그렇게 무겁게 만든 사람, 저를 볼 때마다 할머니를 아프게 한 사람, 그래서 결국 저까지 상처받게 만든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 숨겨진 이야기, 할머니가 평생 감춰온 비밀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이 오래된 상처가 아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그 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두 번째로 쓰러지신 날은 2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방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요.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떠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영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응급실의 화이트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세게 찔렀습니다. 복도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으셨다고. 다행히 큰 위험은 없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가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눈을 뜨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집에 가자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신중한 어조로 장기 입원을 권했습니다. 고령이신 데다가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보험증, 통장,
인감증명서 등등. 어머니는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계시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서류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방은 오랫동안 혼자 사셨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 한쪽이 움푹 패어 있었고 베개 옆에는 항상 읽으시던 일기장과 돋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통들이 서랍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을 열어보니 옷가지들 사이에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던 서류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장롱의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닥 나무판이 다른 곳과 색이 달랐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나무판이 약간 들뜨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모서리를 들어 올리자 나무판이 의외로 가볍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중 바닥이었던 거죠. 그 밑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낡은 황동 자물쇠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릴 때 아버지가 자주 쓰시던 열쇠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그 열쇠를 찾아 가져와 보니 놀랍게도 맞았습니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묵은 종이에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장에서 나는 냄새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다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한지로 만든 봉투들이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 한지에 눌러 말린 작은 백일홍 꽃잎들, 그리고 은색 머리핀 하나. 모든 것들이 세월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별내라는 지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별내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분명 할머니가 살던 곳과는 다른 곳 같았습니다. 수신이는 항상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홍분, 할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 편지들을 보낸 사람은 분명 할머니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잉크는 오래되어 번져 있었지만 필체는 가지런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쓴 티가 났습니다. 분아, 오늘도 너희 집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는 걸 멀리서 보았다. 우리 마을에는 비가 내렸는데 내 집 지붕만 유독 늦게 젖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 지붕 기왓장 중에 금 간 곳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가서 봐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이렇게 편지로라도 걱정을 전한다.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 할머니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면서요. 굴뚝 연기, 지붕이 젖는 속도까지 신경 쓰는 걸 보니 보통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분아,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서 야간 도장을 배웠다. 손바닥이 온통 까맣다. 내가 좋아하던 먹빛이라면 내가 이 손으로 세상을 다 칠할 수도 있겠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백일홍을 보았다. 작년에 내 마당에 피었던 그 꽃과 똑같은 색이었다. 꽃잎 하나를 따서 이 편지와 함께 보낸다. 백일홍. 상자 안에 있던 말린 꽃잎이 바로 이 편지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할머니가 백일홍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할머니 마당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편지들은 계절마다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봄에는 할머니네 집 앞 개나리 이야기, 여름에는 마당의 채소들 이야기, 가을에는 감나무 열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멀리서 지켜본 것들이었습니다. 분아, 내 집 감나무에 올해는 감이 많이 열렸다. 작년보다 훨씬 많다. 감을 따느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내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조심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마음만 조마조마했다. 분아,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던 하얀 고무신을 보았다. 내 발보다 조금 큰 것 같아서 사지 못했다.
내 발 크기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이렇게 그리워하기만 한다.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오랫동안.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번째 편지쯤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분아,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아프지만 축하한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더 멀리 가야겠다.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첫사랑, 그 사람이 바로 이 편지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편지들이 할머니 결혼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에 한 번씩이긴 했지만 꾸준히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분아, 내게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쁘다. 아이가 널 닮아 예쁘게 자라겠구나. 멀리서나마 축복한다. 분아, 내 딸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시간이 참 빠르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첫사랑은 어머니가 자라는 모습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30통쯤 읽었을 때 편지 한 통에서 멈칫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분아, 내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 갔다 왔다. 괜찮다니까 다행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 아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편지의 날짜를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교차로에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3챕터에서 말씀하신 그날 말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어머니를 도운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다음 편지를 급하게 열었습니다. 분아, 어젯밤 내 딸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오랜만에 내 얼굴을 가까이서 봤다.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다. 더 이상 너희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겨준 그 사람이 바로 이 편지의 주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편지는 무려 석 달 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분아, 미안하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그 아이, 내 딸에게 감정이 생겼다. 이런 내가 역겹다. 나는 이제 정말로 사라져야겠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 다음 편지를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게 맞다면. 분아, 내 딸이 아이를 가졌다. 내 아이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분아, 내 사위가 나를 찾아왔다. 모든 걸 알고 있더라.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부탁했다. 아이를 위해서 사라져 달라고. 나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저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의 편지들은 더 간격이 컸습니다. 1년에 한 통, 때로는 2년에 한 통씩만 왔습니다. 분아,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멀리서나마 자랑스럽다. 분아, 그 아이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하더라. 내가 젊었을 때도 달리기를 좋아했는데 닮은 모양이다. 할머니가 제 운동회 1등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셨던 거죠. 분아, 그 아이가 의대에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들춰낼 위험이 있다.
할머니가 제 의대 진학을 반대하셨던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의사가 되면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편지들 중에서 가장 최근 것은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분아, 그 아이의 등록금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 아이는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고 보니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었었죠. 아버지가 야간 일을 더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보내준 돈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강변의 징검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젊은 여성과 옆에서 모자를 벗어 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분명 할머니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리지만 눈매와 미소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선 청년을 보는 순간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제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매, 코 모양, 입술선, 심지어 웃을 때의 표정까지 마치 제가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간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이 할머니와 닮았다고 했던 것은 사실 이 사람과 닮았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1962년 여름, 도윤과 분이. 도윤, 그가 바로 서도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모든 의문이 한 번에 풀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던 이유, 제가 뭔가를 잘할 때마다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 친척들이 할머니 닮았다고 할 때마다 불편해하셨던 이유, 모든 것이 서도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주가 아니라 할머니가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편지와 사진만으로는 추측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기록 보관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미열 같은 냄새와 싸구려 접착제 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저는 오래된 서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출생신고서 원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지만 워낙 오래된 자료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아버지로 되어 있었지만 옆에 작은 글씨로 정정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정 서류를 따로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생자 관계의 인정 및 정정, 신고인은 아버지였고 정정 사유에는 혈연관계 재확인에 따른 정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서류를 찾아보니 혈액형 검사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기록이 있었고 별도의 의견서에는 담당 공무원이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신고인이 친생자가 아님을 인정하나 법적 부자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함. 아동의 복리를 위해 정정 신고를 받아들임. 종이 가장자리에 누런 얼룩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오늘까지도 생생합니다. 그 서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친생부는 누구일까요?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이 서류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도윤. 주민센터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제 할머니와 정면으로 마주 앉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편지 몇 통과 사진, 그리고 서류 사본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집안의 비밀을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병실의 오후는 늘 조용합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바퀴 달린 침대의 규칙적인 소리, 간병인들의 낮은 대화 소리, 때때로 울리는 병원 내 방송. 하지만 이 모든 소리들이 저에게는 배경음악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은 어젯밤 발견한 편지들과 서류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끓는 물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수증기가 병실을 감쌌습니다. 침대 헤드 쪽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빛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밝히고 손등의 혈관을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분위기를 할머니도 느끼셨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제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이 편지들 다 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 다발을 꺼내 침대맡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노란 한지 봉투들이 병실의 흰 탁자 위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것이 발견되었다는 걸 아신 것이죠. 할머니는 한참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고 편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는데 그 눈에는 오래된 물이 가득했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후회도 모두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도요. 저는 출생신고, 정정서, 사본을 편지들 옆에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이불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요. 도윤과 젊은 할머니가 찍힌 흑백 사진을 마지막에 올려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마치 30년 넘게 참아왔던 숨을 마침내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어디선가 오랜만에 돌아온 길손처럼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봐도 된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걸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들을래요. 왜 저만 보면 그렇게 차가웠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 아들인지.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한참 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끊어지지 않는 긴 실처럼 꺼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윤이를 처음 만난 건 19살 때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길목에 서였다. 그때는 지금처럼 큰 시장이 아니었어. 작은 좌판들이 몇 개 있을 뿐이었지. 나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기름을 사러 갔다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주는 청년을 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서도윤이었다. 키가 크고 손이 컸어. 할머니를 부축해주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사양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라고 하면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시장에 갔어. 혹시 그 청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정말 있더라. 이번에는 깨진 자전거를 고쳐주고 있었어.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도윤이는 손재주가 좋았어. 전기수리, 나무 손질, 농기구, 수선까지. 마을에서 뭔가 고장나면 도윤이를 찾았지. 그런데 돈을 받지 않는 거야. 항상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어. 그때는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도윤이는 어떻게든 책을 구해서 읽었어. 나한테도 책을 빌려주곤 했지.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되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도윤이가 먼저 고백했지. 강변 징검다리에서 그 사진이 그때 찍은 거야.
저는 침대맡의 흑백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젊은 할머니와 도윤의 행복한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어. 도윤이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가문이었지.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 나름 이름 있는 집안이었거든. 할아버지, 내 증조할아버지가 엄하신 분이었어. 도윤이네는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를 하는 집안이었고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았어. 몰래 만나면 되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에 큰일이 일어났어. 마을 공장에 불이 났어. 도윤이가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자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라 혼신의 힘을 다했어.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갇힌 사람이 없나 확인하다가 할머니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떨어지는 기둥에 깔려서 다리를 크게 다쳤어. 그것도 두 다리 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예전처럼 걷기 어려워졌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첫사랑이 그런 큰 부상을 당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집안에서는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했어. 앞으로 걸을 수도 없는 불구자와 무슨 결혼이냐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나는 반대했어. 도윤이의 다리가 다쳤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집안에서는 이미 다른 남자와 혼담을 진행하고 있었어. 그해 가을, 갑자기 약혼을 서둘렀어. 집안을 생각해라. 내 앞날을 생각해라는 말만 반복했어.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티지 못했어. 집안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어. 도윤이에게 이별을 말했지.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아, 나는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가끔이라도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할머니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도윤이는 나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도윤이는 그해 겨울 서울로 올라갔어.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는 이듬해 봄에 결혼했어.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혼인날에 눈이 내렸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을 보면서 도윤이도 이 눈을 보고 있을까 생각했어.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참 못된 사람 같았지만 결혼 후에도 도윤이의 편지가 왔어. 한 달에 한 번씩. 분아, 잘 지내라. 행복해라는 짧은 편지들. 처음에는 읽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읽게 되더라. 그리고 그 편지들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였어. 할머니는 편지 다발을 바라보셨습니다. 몇 년 후 내 어머니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작은 이모가 태어났어. 도윤이의 편지는 계속 왔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알고 있더라. 내 어머니가 20살이 되던 해의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약국에서 돌아오다가 교차로에서 트럭을 피하려다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갔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응급실에서 누군가 어머니를 들어 올려서 들것에 눕혀주는 거야. 돌아보니 도윤이었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도윤이.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다정한 눈을 하고 있었어. 의사가 올 때까지 어머니 곁에 있어 주었어.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이상해졌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혼자서 웃기도 하고. 나는 불안했어. 석 달 후에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말했어. 엄마, 미안해요. 그 아저씨를 좋아하게 됐어요라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도윤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태어나게 된 과정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가 났어. 도윤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내 자신이었어.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랑이 이런 식으로 돌아온 거잖아. 그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남편이 모든 걸 알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 아이는 죄가 없다고 우리가 키우자고 했어.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모든 걸 알면서도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어. 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 살려달라고, 이 집안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너는, 할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도윤이와 너무 닮았어. 자랄수록 더 닮아갔어. 눈매, 코 모양, 웃는 모습까지. 너를 볼 때마다 도윤이가 보였어. 내가 버린, 내가 지키지 못한, 내가 배신한 그 사람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워한 게 아니야. 미워하는 척한 거야. 할머니가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20살의 내가 도망친 얼굴이 보였어. 도윤이가 보였어. 내가 지키지 못한, 내가 버린, 내가 살기 위해 숨긴 모든 얼굴이. 할머니는 두 손으로 이불을 꼭 움켜쥐셨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지 못했어. 그러면 입이 먼저 새어버릴까봐. 내게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혹시 내 마음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너를 밀어냈어. 차갑게 대했어. 그래야 너희 어미가 산다고 믿었어. 그래야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병실 바깥을 지나던 카트 바퀴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틀을 짚었습니다. 바람이 아닌데도 손등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면 도윤 씨는 어디 계세요? 살아 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모른다. 마지막 편지가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어. 그때 할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학 등록금을 낸 그해 통장이 한 번 더 채워진 날이 있었지. 내 아버지는 밤을 새워 일했고, 그런데 또 어떤 돈이 들어왔어. 제가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 도윤이가 보낸 거야. 마지막까지 너를 책임지려고 했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 채 그리워했던 그 사람, 모든 걸 알면서도 저를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 이 집안의 화목은 사실 서로의 상처를 꿰매기 위해 만들어낸 절묘한 봉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합의 실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가 평생 미워했던 할머니와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도윤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곁으로 가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편지 다발맨 아래 하나 더 있을 거야. 아직 읽지 않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하나 더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 때문에 읽지 못했었습니다. 그 편지 읽어봐라. 그러면 도윤이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편지를 읽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흰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봉투들과 달리 이 봉투는 더 두꺼웠습니다. 뭔가 편지 외에 다른 것도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진실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 마지막 봉투가 또 어떤 비밀을 담고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자 예상대로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서류의 복사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먼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장기기증 서약서 사본이라는 제목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약자 이름란에는 서도윤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장기기증 서약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했다는 것은 혹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서류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혹시 내가 이 편지를 본다면 이 주소로 가 보아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어느 주택가였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모르는 곳이었지만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읽을 차례였습니다. 도윤이 쓴 마지막 편지. 손을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분아, 이것이 내가 내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써야겠다. 편지의 시작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먼저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 내가 내 딸에게 마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너희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하지만 그 아이, 우리 아이는 죄가 없다. 그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존재했다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유일한 증거. 도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순한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나는 멀리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겠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필요한 때가 오면 도울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분아, 나는 많이 아프다. 다리 수술 후유증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온몸으로 퍼졌다. 의사는 길어야 몇 년이라고 한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그 아이를 더 오래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살아있고 싶었는데,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내 몸의 일부는 살아있을 수 있다. 장기기증을 신청해 두었다. 혹시 내 심장이나 간, 신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장기기증 서약서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아이에게 전해달라.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비록 멀리서만 지켜봤지만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행복했다고.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멀리서 지켜보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은 후에 내 장기를 받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지켜주지 못한 만큼 내 몸의 일부라도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편지 끝에는 주소 하나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메모에 적어둔 주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주소의 집에 사는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았다.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보기 바란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아버지의 아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죽기 전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의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주황벽돌로 지은 2층 집이 나타났습니다. 문패에는 도윤의 성이 아닌 다른 성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매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홍분 어르신 댁에서 오셨어요?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흰 액자 속 어린아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겨울 점퍼를 입고 환하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벽장 위에는 오래된 작업복 한 벌이 조심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세탁은 되어 있었지만 곳곳에 기름때와 손때가 묻어 있어서 오래 입었던 옷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우입니다.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서도윤 선생님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성우 씨는 벽에 걸린 아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민우고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었죠.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심장 기증자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작업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민우는 점점 약해져 갔고 저희 부부는 매일 기적을 바라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수술을 준비하라고. 성우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민우는 새로운 심장을 받고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벌써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이라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이 장기기증 서약서를 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기증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익명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우연히 서도윤이라는 분이 기증하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우 씨는 작은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보내온 여러 감사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내온 거예요. 익명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이 아이에게로 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건지 이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도윤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성우 씨는 편지를 읽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서도윤 선생님이 아들입니다. 성우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닮았어요. 사진에서 본 서도윤 선생님과. 사진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성우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에요. 젊었을 때 저희 동네에서 가장 손이 빠르다던 아저씨시죠.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공장 기계 앞에서 웃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눈웃음이 제가 거울에서 보는 것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못 살았다고. 무슨 뜻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과부셨거든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는데 서도윤 선생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셨다고 해요. 집수리도 해주시고 일자리도 소개해주시고. 성우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 받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도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너무 아쉬워하셨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슬퍼하셨어요. 성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저희 민우에게 심장을 기증해 주신 거였어요.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거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정말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체육을 전공하고 있어서 매일 뛰어다녀요. 성호 씨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끔 민우에게 말해줘요. 내 심장은 정말 특별한 분이 주신 거야.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민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우도 기증자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잠시 후 대학에서 돌아온 민우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잘 뛰어다닐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서도윤 할아버지의 아들이시라고 들었어요. 민우는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우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할아버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민우의 말을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이 아이 안에서 힘차게 뛰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더 알고 싶어요. 아저씨가 들려주세요. 저는 민우에게 할머니와 도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진실들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민우는 진지하게 들으면서 때때로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었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희생하시는.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체육 선생님이 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날 저녁 성호 씨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성호 씨의 부인과 어머니도 함께 했는데 모두 도윤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호 씨의 어머니는 도윤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성호 씨 어머니는 계속 그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이제라도 그분 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분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아픔을 안고도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었던 사람, 자신의 실수로 생긴 아들을 책임지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린 사람.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아버지의 아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가족들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아온 우리 가족이 이제는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영정, 작은 이모,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할머니, 그리고 특별한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호 씨와 민우, 도윤의 마음을 받은 아이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요. 먼지가 쌓인 곳곳을 닦고 화분들의 위치를 다시 정리하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도 새로운 국화를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들, 작은 이모가 어렸을 때 즐겨 먹던 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마치 명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지는 상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호 씨와 민우가 온다고 했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제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우시다가 그분들을 꼭 모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4시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귤도 더 사다 놔야겠네.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어머니는 이미 충분할 만큼 과일을 준비해 두셨는데도 또 나가서 귤을 사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3시쯤 되어서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도착하셨습니다. 퇴원 후 처음 집에 오시는 거였는데 많이 야위셨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으니까.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으셔서도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구나. 작은 이모도 일찍 일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 보이세요. 내 덕분이다. 다들 고생했다. 4시 정각에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호 씨와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주황색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환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성호 씨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거실에서 모든 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어머니와 작은 이모는 소파에, 성호 씨 부자는 맞은편 소파에, 그리고 저는 가운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이 우리 모두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위에 제가 마트에서 사온 귤을 올렸습니다. 민우가 귤을 보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귤이다. 저 귤 정말 좋아해요. 민우는 귤 하나를 집어 능숙하게 껍질을 벗겼습니다. 길게 이어진 껍질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니, 도윤 할아버지도 귤을 좋아하셨나요? 할머니가 민우를 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도윤이도 귤을 좋아했다. 특히 겨울 귤을.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도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컵을 채우고 작은 이모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맞췄습니다.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 다발을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읽고 또 읽었던 그 편지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식탁 끝에 앉아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아, 오늘도 너희 집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는 걸 멀리서 보았다. 편지를 읽는 동안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성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짓기도 하고 민우가 진지한 얼굴로 듣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으셨는데 때때로 눈꼬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도윤의 할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 멀리서나마 지켜보려는 애틋한 마음, 그리고 어머니와의 만남과 재출생에 관한 이야기까지 중간중간 목이 메었습니다. 특히 도윤이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면서도 저를 걱정하는 편지를 읽을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어 모든 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를 잃을 뻔했네요. 이제는 말합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은 건 내가 누구의 피인지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 내 죄다. 너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구나. 저는 일어나서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살렸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영정에 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게 알았지만 아버지의 선택이 제 삶을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서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정말 아버지였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이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이시더니 드디어 제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못했구나. 30년 동안. 지금 들었어요. 할머니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게 맞는지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뛰는 걸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 심장이 어떤 분에게서 온 것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알고 나니까 민우가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도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아저씨도 자랑스러워요. 민우의 작은 손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체온 속에서 도윤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귤 한 조각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귤이야. 민우가 귤을 입에 넣고 씹는 동안 할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윤도 귤을 저렇게 먹었다. 한 조각씩 천천히.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웃음은 울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나온 길 위에 얹으면 같은 무게를 다른 온도로 바꾸어 주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우에게 더 많은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건강해야지. 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민우는 할머니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호칭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공부는 뭘 하고 있니? 체육교육과예요. 나중에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꿈이다. 도윤이도 그런 걸 좋아했을 거야. 저녁이 되어서도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도윤과 함께 강변을 걸었던 이야기, 도윤이 읽어준 책 이야기, 도윤이 고쳐준 자전거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셨던 이야기들. 성호 씨는 도윤이 자신의 어머니를 도왔던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겨울에 연탄을 날라주고, 여름에 선풍기를 고쳐주고, 민우가 태어났을 때 병원비까지 도와주었던 이야기들. 민우는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장이 아파서 뛰어놀지 못했던 시절의 아쉬움, 수술 후 처음 달렸을 때의 기쁨, 그리고 다른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까지. 해가 완전히 지고 난 후에야 성호 씨 부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면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이모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모든 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 와라. 그들이 떠난 후 저희 가족끼리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서랍맨 아래 칸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편지 다발과 머리핀, 사진, 그리고 장기기증 서약서, 사본을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흰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종이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빚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달이었다. 할머니가 그 글을 읽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우리는 서로를 건너게 해주는 달이었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그 다리가 더 단단해졌네요. 그날 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할머니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는데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마의 주름 사이로 젊은 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건너갈 다리를 잘 놓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민우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축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저에게 도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음,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아저씨, 우리 같이 봉사활동해요. 민우의 제안으로 우리는 매월 한 번씩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면서 점점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형아, 수술 무섭지 않아요? 한 아이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 근데 알고 있니? 새로운 심장을 받으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이요? 마음이 더 따뜻해져.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져. 민우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심장은 원래 정말 따뜻한 분 거였거든. 그래서 나도 그 분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심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민우를 보면서 저는 도윤이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민우를 통해 계속 살아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점점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실 때마다 함께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편해지시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저를 볼 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도윤 이야기를 직접 꺼내시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할머니도 도윤 씨를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래, 이제는 자랑스럽다. 어느 날 민우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정말? 어느 학교에? 초등학교예요. 체육을 가르치는 거죠. 민우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굴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민우의 첫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민우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죠. 민우는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다쳤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운동이에요. 한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민우가 달려가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어. 아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마음속으로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괜찮아져. 아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우가 저에게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도윤 씨가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민우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희는 첫 번째 기일을 맞았습니다. 도윤의 기일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랐지만 장기 기증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작은 이모, 그리고 성호 씨 가족까지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도윤의 사진이 없어서 대신 촛불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그 촛불 앞에서 모두가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저를 올리셨습니다. 도윤아, 고마웠다. 미안했다. 사랑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민우도 저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년 그날을 감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도윤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날로요. 시간이 흘러 민우는 정식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운동의 기술뿐만 아니라 서로를 도우는 마음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민우를 진짜 증손자처럼 여기시며 민우가 올 때마다 귤을 깎아주시곤 합니다. 어머니는 가끔 도윤 이야기를 꺼내시며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이면서 동시에 도윤의 아들,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선택으로 받아들인 아들. 무엇보다 저는 이 모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민우와 함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수술 후에 정말 잘 뛸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론이야. 너는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는 거야. 그 마음은 분명 따뜻하고 강한 마음일 거야. 아이는 민우의 말에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도윤 씨도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아저씨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도윤이 원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도움이 도움을 낳고 희망이 희망을 낳는 것.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민우가 귤 껍질을 길게 벗기는 걸 보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도 저렇게 귤을 먹었지. 더 이상 슬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은 있지만 평화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에는 귤 껍질 향이 오래 남았고 창밖 겨울 공기가 맑았습니다.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잔혹한 진실을 지나 겨우 진실한 잔혹함을 껴안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아들과 할머니의 30년 원한은 그렇게 원망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감사로 천천히 변했습니다. 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었고 침묵은 말이 되었고 말은 서로를 건너오게 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다리 위에서 귤을 나눕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작은 이모와 그리고 도윤의 마음을 받은 민우와 함께 그리고 조용히 오래 미뤄둔 인사를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집입니다. 민우가 귤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도윤의 마음이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살아있는 심장 소리, 살아있는 숨소리. 할머니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우리 민우,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더 많은 귤을 깎아 주십니다. 작은 이모가 따뜻한 차를 우려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비틀어졌던, 상처받았던 사랑이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냈습니다.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또 다른 분에게도 말합니다. 도윤 씨, 당신의 아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받은 아이는 매일 행복하게 뛰고 있습니다. 민우가 마지막 귤 조각을 다 먹고 손을 닦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라.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하니까.
할머니의 말에 민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을 가슴에 새겨둡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의 의미, 사랑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따뜻함을. 밤이 깊어가지만 아무도 헤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30년 동안의 빈 시간을 채우려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다리가 앞으로도 계속 튼튼할 것이라고. 도윤의 마음이 민우를 통해 계속 뛸 것이라고. 할머니의 사랑이 이제야 제대로 전해질 것이라고.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사랑이 제자리를 찾은 이 겨울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한 집안의 웃음 뒤에 숨어있는 침묵과 비밀, 그 무게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키려 침묵했고, 누군가는 몰라서 상처받았고, 또 누군가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하루를 버텼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침묵 위에 작은 다리 하나를 얻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원망으로 단단해진 마음이 이해라는 물에 한 번쯤 적셔지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한 사연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다면 오늘 밤 한 줄만 꺼내보세요. 용기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은 고백도 고백이고 늦은 용서도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건널 다리가 있고 우리는 언젠가 그 다리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말하지 못한 진실이나 오랜 오해가 있었나요? 그때의 마음, 그리고 지금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밤을 건너게 해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함께 다리를 놓아가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남기며 오늘 밤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